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된 현안을 살펴보는 총선 픽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 통합한 지 11일 만에 결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과 함께 깜짝 발표가 났었는데요. 오늘 오전 이낙연 대표가 방금 이제 강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개혁신당과 통합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를 또 밝혔는데요. 이준석 공동대표 측을 통해서는 자신을 지우기로 일찍부터 이게 기획이 됐었던 거다.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이제 해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 대표 측을 향해서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 이런 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완전히 결별된 상황이 됐는데 이번 총선에 이 빅텐트의 해체 어떻게 영향을 또 줄 건지, 먼저 김영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제3지대가 이제 빅텐트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설 연휴 첫날 이루어져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갖고 기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텐트를 친다고 하는 거는요. 네. 그냥 텐트가 저절로 쳐지는 게 아니라 주춧돌 같이 텐트를 하고 난 다음에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얼기설기 쳐놓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이 주춧돌과 같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3지대가 지향하는 가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이거든요. 통합 정신. 이 두 가지가 탄탄하게 되면은 어떤 매풍이 불더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 네. 11일 만에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적으로 이 통합 정신이 완전하게 훼손됐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때 양보를 하면서 조건이 이낙연 전 대표를 다시 얘기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건 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그것을 부정을 하고 그걸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런 거 했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실은 그 부분을 합의 정신을 깬 걸 수밖에 없다. 그 두 번째는 정책과 홍보를 모두 제가 정권을 갖겠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통합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통합신당이 아니라 그냥 이준석 당이라는 거로 가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쉽게 표현해서 그냥 헤어질 결심을 했으면 빨리 해야지 질질 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건 예고된 부분이라고 저는 봤고요. 네. 이것이 오히려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뭐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거와 새로운 미래가 추구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이념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정당이 합쳐서 가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뚜렷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그 총선에 개혁신당의 총괄 선대 위원장을 이제 맡을 걸로 전해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 전권을 짓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빅텐트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보다는 그 튼튼한 집을 세우는 그렇죠. 그 집 이야기를 이제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튼튼한 집을 세우는 게 더 급선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기류가 바뀌게 된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김영준 교수님이 잘 분석하셨는데 네. 모인 게 오히려 뭐 5개의 정파가 다 모였던 게 오히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고 네.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결국은 전권을 그리고 차기 대권을 절대로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만 모인 그 텐트였어요. 네. 이준석 당대표도 그걸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홍보건 조직이건 캠페인이건 내가 정권 갖겠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정권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생각이 없다. 또 이낙연 전 총리도 네. 정권을 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 계기로 인해서 제3지대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다.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또 이게 12월 달만 지난해 12월 달만 해도 제3지대가 출연한다면 지지를 하느냐 20%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탈당을 해가지고 출연해가지고 했을 때 지지율이 10%를 넘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난 9일 날 모인 다음에 모이기 직전까지는 뭐 한 자리 숫자도 훨씬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9일 이후에 여론조사 했을 때도 한 자리 숫자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또 분리가 되고 또 분열이 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내 이준석 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외연으로 합장되기보다는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선거에 미칠 영향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건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도모하는 정당이 있다면 또 그 정당에서의 뭐 영향력이 있을 테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은 빅텐트가 그러면 총선 때까지 가기 전에 해체될 거로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사실 이번 주말에 네, 네. 야 이거 오래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하고 또 공약을 양보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또 배복주 위원장을 둘러싸가지고 뭐 받아들인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이게 표면적인 문제다. 내면에는 이거는 화해할 수 없는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오래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은 당내 여론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후보는 빼고 친명계 후보를 넣어서 조사를 했던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의 선을 그었지만 그 친문계 4선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게 밀실공천이라면서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 경기도 시절부터 함께 했었던 그 이재명 대표 비선인 경기도팀이 움직인다. 이런 소문도 의혹도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여론조사 논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데 인천 부평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게다가 녹음한 것이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다 녹음이 되니까 네. 바로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홍영표 의원 현역 의원인데 제외하고 물론 이제 비례대표지만 이동주 의원이 그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이동주 네. 의원 그리고 네. 또 저 인재영입 케이스로 박선원 네. 전 국정원 1차장이 두 사람 중에 누구냐 또 모르겠다 뭐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4개 중에 고르게 했더라고요. 진짜 그 네. 여론조사 전화는 받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이니까 그런데 아, 인천이니까 그걸 부평 관심 있게 의리죠. 네. 방송에서 나온 걸 봤는데 네. 이렇게 보면 현역 의원들은 왜? 그리고 내가 친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오늘 아침에 조간을 봤더니 이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가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을 했을 때 여론조사를 했었던 네, 네. 그런 업체라고 하고 또 지금 실시될 민주당의 경선 ARS 조사 업체라고 한다면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또 오늘 종편 한 군데에서 봤더니 이 업체가 또 다른 여론조사를 했었던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를 네. 했나 보죠. 유령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보를 공개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야 이거는 비선이 있으면 비선이 있는 거고 이거는 꼬리가 다 잡혔기 때문에 지금 클린스만 감독을 그 선정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 축구협회 회장한테 수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가는 장인데 이건 분명히 이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수사를 의뢰하게 될 것이고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 업체들이 다 여론조사 하는 동안에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네. 다 녹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전인지 아니면 정말 당에서 했는지 연구소가 했는지 아니면 뭐 몇 사람이 오해서 했는지 이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죠. 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 뭐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그 지역과 뭐 송갑석 의원이 있는 광주 서구갑도 그렇고 여러 지역들에 있어서 이렇게 비명을 배제한 여론조사 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천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밀실 공천이냐 사천이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공식적인 조직 바깥에서 이루어지면은 보통 밀실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 지금 조사를 한 쪽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사였느냐 네.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보면 금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만약에 한 거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면 신청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를 갖다 놓고 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점수가 낮아서 컷오프가 됐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명 인사들을 빼고 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구구에서 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비서는 조직에서 한 여론조사고 또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형님 굉장히 적합도 조사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며칠 전에 네. 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조사는 또 어디서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한 적이 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당시 부적합하게 얘기할 수, 이거는 분명하게 공식적 기관이 아닌 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나가서 또 비밀회동이라고 그래서 네. 818호에 모여가지고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했든 뭐 했든 간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과 관련돼서 전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친명 중에서 핵심인 분이 가서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밀실에서 무엇인가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밀실 공천과 사천이라는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 파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 그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은 그분이 사선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공천을 하다 보면 잡음이 난다.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국민들이 아니 그런 것이 제대로 하라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어놓고 정을 줬는데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결국은 자멸이다. 이거는 민주당이 큰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딱 하나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었죠? 황골 탈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네. 황골 탈퇴는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건데 이재명의 민주당을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바꾸는 게 정상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대로 놔두고 무슨 황골 탈퇴를 하겠는가. 이 지금 단순하게 이게 비명이냐 친명이냐 문제가 아니라 정통 야당인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다는 것은 정당 정치 측면에서도 이건 참 비극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환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돌고 있는 그 여론조사 관련한 그런 결과 이야기들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행한 그 조사인지 민주당이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오늘 또 다른 이제 그 통보 하위 통보자 이제 발표 과정에서 또 논란이 일고 있고 또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제 4선 의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하위 20% 통보를 받았고 또 오늘은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 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좀 환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일로 봐야 될지. 그걸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습죠. 아니 자기 살을 깎아나가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한걸 탈퇴한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떠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할 텐데 이거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또 세술은 세 부대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들어들이는 사람들이 다
가까운 사람 친명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공감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고요. 아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탈당도 민주당 내에서 만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해 나간다라면 버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하위 20%라고 발표한 사람들이 31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이 누군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 31사람 그리고 또 하위 10% 또 몇 명이 될지 누구인지 다 알려지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왜 20%고 내가 왜 하위 10%냐. 이재명 당신은 그럼 몇 %냐. 그리고 내가 30%고 내가 20% 하위 20% 하위 10%라고 하는 근거를 알려달라. 이렇게 됐을 때 납득할 것이 없다라면 납득하는 것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단체로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집단적으로 탈당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구도다, 전략이다, 바람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공천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선거에서 승패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예요. 근데 공천을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면서 객관성을 잃고 또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네. 어느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간다라면 이거는 당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것은 당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래에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올라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달부터 거의 뭐 한 주 간격으로 민주당이 지난 12월 8일로 기억하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서울에 40여 개가 넘는 지역구가 있는데 네. 6개 이상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걸로 자체 조사 결과를 나왔다고 했을 때는 네. 다 민주당이 그때 압승할 거라고 하는 분위기였었단 말이죠. 그랬었죠. 네, 네. 근데 1월 달 들어가면서 격주로 일주일 간격으로 언론에서 특히 한겨레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근영 전 민주연구소 연구원의 부원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네. 또 오늘만 해도 한겨레 기사에 보면 지금 현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가 120석도 현재 같으면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정말 환골 탈퇴하는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될 때라고 보지 이게 환골 탈퇴 과정이라고 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찬 의원이 지난번 원칙과 상식에서 이게 탈당 선언을 하기 직전에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윤영찬 의원을 이제 설득하고 잔류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이번에 탈당을 해버렸네요. 네네. 실제로 보면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단수 공천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공천 받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딱 까보니까 그런 게 거의 안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는 아직 일부분 사람들만 제하고는 전부 다 잡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원칙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거를 줬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도 민주당은 그런 거잖아요. 기준이 과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언론에서는 찐명 인사가 얼마나 많이 공천 받고 비명이나 친문이 결국은 배제받느냐 봤더니 지금 컷오프된 31명 완전 컷오프나 이제 경선에 네.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31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비명이나 친문이다라고 하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위 20%에 해당됐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뭐 김용준이, 박영재 빅데이터 분석하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랑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뭐 경선을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됐었던. 그래서 이게 또 2008년도 당시 총선에 집권당이었지만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이 있잖아요.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공천 파동에서. 네. 그러면서 친박 연대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꼭 돌아오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서 친박 연대가 제3정당으로 부삭한 적이 있었고 집단 탈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운이에요. 친문도 속았고 나도 속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갔을 때 과연 이 민주당이 이 공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수없이 많은 총선 과정 속에서 봤고요. 총선이라는 건 아까 우리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리더십의 역할과 공천의 관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당대표 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잘하냐면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잘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천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죠. 저는 발표 전날도 모른다. 공간이가 모든 걸 주도한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도 저는 우리 이명백 교수 같은 경우 제가 한 번에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원로 정치학자면 중심을 갖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해야지 아무런 말도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건지 조사를 안 한 거라면 문제를 삼아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해서 이재명 대표에 따라서 간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좀 이런 표현하면 좋아하지만 전쟁 바짝 차리시고 학자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강인함을 좀 보여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습책을 공관위원장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야, 네. 오늘 두 분 교수님이 민주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 것 아니, 지금 같은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수치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걸맞게 정말 한편에 야당이라는 거는 여당 싸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딱 하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물어보면 전부 다 얘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당권 다시 잡고 대권 고지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친명 인사로 교체하려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전부 다 분석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서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국힘 얘기도 사실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 쪽은 좀 상당히 잡음이 적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들 그리고 이철규 위원장과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경선을 치르기로 했죠. 그리고 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 을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이게 험지로 배치가 된 건데 자 이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하고 굉장히 대조가 된다고 봐요. 대조가 된다. 예, 장관 여건 또 용산에서 나왔던 사람이건 한동훈과 친한 사람이건 경선 다 해라. 어려운 데로 가라. 친명 다 살려주는데 용산 나왔던 사람들 지금 공천 받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 나왔건 전직 장관이 나왔건 전직 의원이 나왔건 버티니까 그럼 경선해.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경선에 이기면은. 네. 또 경선에 참여하면 탈당을 못 해요. 다른 데를 못 가요. 이게 일거양득이죠.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경선시키고 잡아먹고 이거를 이명백 교수님이 봐야 될 거고 민주당이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시간이 너무 없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네. 뭐 시스템이냐 아니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원칙대로 맞아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잖아요. 재배치도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부 다 경선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원칙이 지켜지면은 훨씬 더 국민의힘이 잡음이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더 이상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그 전에 했죠. 네. 근데 벌써 이분들 생각은 지금 지도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욱 강화시킨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공이 뭐 이 분위기대로 총선까지 뭐 쭉 갈 것 같다. 뭐 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늘 그 2024 총선 픽스토리도 같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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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